안녕하십니까. 제 오늘 여러분들께 간략하게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의 어떤 시험이라든지 응시할 수 있는 어떤 내용들을 말씀드리려고 이렇게 여러분들을 만나게 된 한국무역보험공사 남기설이라고 합니다. 제가 그 짧은 짧다면 짧은 내용으로 여러분들께 이렇게 얘기를 시작하게 된 것은 관련 여러분들 학교에 교수님으로부터 의뢰를 받고 과연 공공 분야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쪽으로 향후 진로를 탐색해 나갈 수 있을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 경험과 어떤 지식 같은 것을 공유드리면 여러분들이 방향을 설정해 나가는데 도움이 좀 되지 않을까 라는 취지에서 의뢰를 받고 녹화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제가 회사에서도 여러 요청을 받아서 강의 발표 이런 것들을 수차례 해봤는데요. 사실 이렇게 사람을 대면하고 이렇게 이 얘기를 하는 것이 굉장히 익숙한 편인데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새로운 스타일로 강의를 의뢰받게 돼서 저도 굉장히 어색하고 사실 이렇게 혼자서 화면을 보고 이렇게 떠들고 있다는 게 굉장히 이상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제가 메타버스 쪽 강의도 한 차례 해봤는데 그나마 거기에는 이제 아바타가 있으니까 아바타를 보면서 얘기를 하고 이랬는데 그것도 어색했습니다. 근데 줌도 제가 강의를 저희 신입사원이라든지 저희 후배들을 위해서 몇 번 했었는데 줌은 그래도 이제 사람 얼굴을 보고 하니까 그래도 괜찮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아무도 없는 아무도 듣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고 저 혼자 이렇게 떠들려고 하니까 굉장히 어색한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들께서 제가 전달해 드리는 내용이 조금 어색할 수도 있고요. 또 전달력 자체가 조금 제한적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이해를 해주시고 이번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이 공공 분야의 어떤 쪽으로 이렇게 나아갈 수 있는 것인지 그래서 가서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업무를 통해서 뭐 직업을 갖는 것은 결국에 이제 돈을 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돈을 벌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고 힌트를 가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무역보험공사라는 공공기관에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공무원 시험 공부 준비를 대학교 때 해봤는데요. 많은 세월이 흐르긴 했습니다. 저도 이제 여기 이 회사에 들어온 게 2006년도에 들어왔으니까 지금 벌써 십수년째 이 회사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공공부문이라는 것은 아무래도 변화가 그렇게 빨리빨리 일어나는 것은 아니죠. 하지만 변화가 그동안 계속 조금씩은 천천히 있어 왔고 요즘 새로 들어오는 신입사원들 같은 경우는 저희보다 준비를 굉장히 많이 해갖고 들어오는 것 같았습니다. 경쟁률도 저희도 높았지만 지금도 굉장히 높은 수준이고요. 아무래도 중장기적인 안정성 측면에서
이 직업을 선호하는 인원들이 꽤 많기 때문에 이런 경쟁률이 계속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공공 부문의 장점은 직업으로서의 장점은 안정성이죠. 물론 회사에 들어와서 이제 일을 하다 보면은 이 공공 부문이라는 곳이 주는 한계, 물론 뭐 민간 영역, 사기업도 그 나름의 단점이 있겠지만 공공 부문이 주는 어떤 안정성의 다른 말은 결국에 변화가 적다는 거거든요. 그만큼 매너리즘이 빠질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하간 직장인이라는 것은 결국 이제 돈을 버는 건데, 회사에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근데 제가 이게 아침이라서 눈이 잘 안 떠져서 좀 이렇게 이상한 눈을 하더라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계속 이어나가자면, 공공부문이라는 곳이 이렇게 안정적으로 오랫동안 일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다라고 봤을 때, 죄송합니다. 봤을 때 우리가 계속 이 회사에서 일을 하면서 이제 돈을 버는 데 있어서는 큰 문제는 없겠지만, 어떻게 보면은 사람이 이렇게 발전하는 측면에 있어서는 조금 한계가 있을 수 있고, 조금 내 능력보다 내가 왠지 좀 덜 대우받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저희가 저희 회사에서 이제 제가 가만히 일을 하다 보면 공무원 분들하고도 일을 많이 하고 일하다 보면 사명감으로 일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이 봤고, 그 다음에 돈을 받는 사회공헌 활동이다. 약간 어떻게 보면 시민단체보다는 조금 더 한 발짝 나아간 그런 뭐 시민단체가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시민단체도 그 나름대로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계신 분들이고, 근데 사회공헌 활동을 좀 더 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은 조금 더 쉽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민간 영역은 완전히 개인의 이익이라든지 그 회사의 이익만을 위해서 일을 하는데, 공공 분야는 조금 더 그것보다는 좀 더 남을 위해서 이렇게 일하는 그런 직업들이 많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이 공공 분야에 들어와서 근무를 하시는 분들은 제 생각에는 사명감과 그 매너리즘에 대한 어떤 인내, 이런 부분이 필요한 덕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회사도 약간 이렇게 좀 적극적이라든지 이렇게 좀, 게다가 이제 좀 금융기관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어떤 적극적이라든지 능동적이라든지 그런 경향이 굉장히 강한 분보다는 그거는 좀 강하지 않지만 안정적이고 보수적이고 조금 인내할 수 있다고 느껴지는 분들에 대한 선호도가 좀 높은 편입니다. 아무래도 어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팀장이든지 부팀장, 아니 팀장이든지 부장, 이런 간부들이 직원들한테 줄 수 있는 떡이 적다. 떡이 제한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 뭐 속된 말로 가늘고 길게 갈 수 있는 분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이렇게 간단하게 제 공공 분야에 대한 생각을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 회사에 대해서 좀 간단히 말씀드리면, 저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무역보험공사라는 곳에 다니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2006년도에 들어왔을 때는 이름이 달랐습니다. 한국수출보험공사인데, 그 업무의 영역이 수출에서 수입까지 이렇게 늘어나면서 수출이라는 사명의 그 일부를 무역으로 바꾸면서 저희가 2012년도에 이름을 바꿨는데요. 저희 회사는 그 산업통상자원부 산하에 있는 공공기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로 하는 역할은 우리나라 기업이 해외에 수출을 하면 수출을 할 때 계약 조건이 어떤 경우는 먼저 돈을 받고 물건을 이제 주는 경우가 있죠. 보통 그걸 이제 선수금 거래라고 하는데요. 그런 경우가 있고, 물건을 보통은 보내고 그다음에 이제 돈을 나중에 받는.
여러분들 뭐 식당에 가서 외상거래 가끔 하실 수도 있는데 요즘은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외상거래에 대해서 물건을 자기가 만들거나 사 가지고 먼저 내보내면 자기 돈이 먼저 쓰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중에 돈을 받는 것은 어떻게 보면 위험하죠. 물건이 이미 갔으니까. 그래서 외상거래에 대한 어떤 위험.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해외에 있는 수입자가 물건을 받고도 돈을 지급하지 않을 위험에 대해서 저희 공사가 보험을 제공합니다. 그러면 이제 보험 제공을 하면은 나중에 수입자가 물건값을 안 준다. 그러면 저희 회사가 먼저 우리나라 기업, 그 물건을 보낸 기업에 돈을 지급하고, 이제 그걸 보고 보험금이라고 그러죠. 보험금을 지급하고, 저희는 이제 수입자한테 쫓아가가지고, 네가 물건 받았으면서도 돈 안 준 거 갖고 내놔. 이렇게 이제, 그 이제 좀 어려운 법률 용어로 추심이라고 하죠. 그래서 추심을 해서, 이제 저희는 이제 나간 보험금을 메꾸는, 이제 물론 다 받을 때도 있고 다 못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메우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 영역이 어떻게 보면 일반 보험회사가 하기에는 조금 리스키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보험이 필요하긴 한데 보험 그 일반 민간 회사가 이 시장에 들어와서 어떤 역할을 하기에는 시장이 작은 편입니다. 이게 큰 편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공기관에서 이 업무를 우리나라에서는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 그러니까 이제 보통 이제 공공부문이 존재하는 이유는 시장 실패라고 그러죠, 경제학에서. 시장 실패를 이제 어떻게 보면 이렇게 메우기 위한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저희 회사도 마찬가지인데요. 민간 영역에서 들어와서 이 서비스, 보험 서비스를 제공하면 참 좋겠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들어오지 못하는 원인이 있거든요. 시장이 작다, 뭐 그 말은 수익이 작다 이런 말이 되는 거죠. 또는 너무 위험하다. 예. 이제 이런 측면에서 공분이 존재하는 건데, 그래서 이제 저희 회사는 지금 현재는 이제 광화문에 위치해 있고, 서울 광화문에 위치해 있고, 뭐, 이, 이제 금융 쪽 업무이다 보니, 서울에서 이제 일하고 있는데, 그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제 그 정부 쪽하고 일을 할 기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그런 이제 정부 쪽의 어떤 그 정책적 요청, 그러니까 정부가 내놓은 정책에 대해서 어떤 실질적인 국민들, 기업들에 대한 어떤 서비스 제공을 하는 역할을 저희 공사가 어떻게 보면 대신 해주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업무를 위탁하면 그거를 저희가 이제 받아서 수행하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대충 이제 여러 가지 소개를 좀 마치고 한번 제가 만든 슬라이드를 갖고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를 드리려고 이제 의뢰를 받은 내용은 바로 이 공무원 또는 그 공공기관 등 회계 세무 관련 시험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게 사실 이제 공무원이랑 공공기관이 뭐가 다른지도 이제 여러분들 감이 안 오실 수도 있는데요. 일단 그런 부분도 제가 좀 이렇게 구분을 해드리고, 근데 사실 이게 회계 세무 분야라는 것이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널리 쓰이는 어떻게 보면 과목이라고 보실 수 있는데요. 사실 그 기업의 회계는 매우 중요한 꼭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세무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게 어떤 분야에 뭐 이렇게 딱 나는 회계를 가지고 어떤 공무원이 될 거야, 어떤 공공기관이 될 거야라기보다는 제 생각에는 회계 세무 지식을 가지고 계시면 또는 회계 세무 관련된 과를 나오셨으면 시장에서는 여러분들을 필요로 하는 곳이 굉장히 많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딱히 세무 회계의 어떤 분야가 공무원, 공공기관 쪽에
있다 이렇게 하기보다는 어디든 갈 수 있다. 이게 사실은 오늘 발표의 뭐 어떻게 보면 요약, 한 줄 요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회계와 세무는 어느 곳에서나 좀 필요한 그런 과목들이다. 이렇게 이해해서 여러분들은 굉장히 유리하다. 공부만 열심히 하면 이쪽 분야에 관심이 있다면은 제가 보기에는 어디든 가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가시고 나서도 굉장히 그 회사에서 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뭐 회계 세무 관련된 분야의 회계 세무만 보지 않습니다. 어떤 기업도 어떤 부분 다 마찬가지고 회계사 정도 되는 어떤 전문직이 아니라면 물론 회계사 시험 보는데도 회계 원리 뭐 이런 건 보지 않거든요. 거기도 뭐 상법도 보고 그다음에 뭐 경제학도 보고 경영학도 보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회계 세무의 지식만 가지고 어떤 어 시험을 본다 이런 거는 좀 거의 없습니다. 네. 그리고 공무원 공무원 분야는 이런 공평성을 기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시험이라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시험을 보고 있기 때문에 필기 시험이죠. 근데 필기 시험에 이제 일종의 인적성 검사 같은 부분이 있고 그건 공무원들도 보고 있고 공무원들도 보고 있고 그다음에 정말로 전공 시험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공 시험에 회계 세무만 보는 곳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어떤 경우는 헌법을 준비해야 될 수도 있고 어떤 경우는 경영학을 같이 봐야 될 수도 있고 뭐 어떤 경우는 심지어 한국사를 공부해야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유리하지만 어쨌든 이쪽 분야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슬라이드를 한 장 한 장씩 넘겨가면서 우리가 어떤 것을 갖고 어떤 부분을 여러분들께 전달을 해드릴 수 있을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한 장 한 장씩 넘기면서 제 생각을 한번 공유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진행은 일단 공무원이 뭔지, 공무원의 유형이 어떤 것인지, 어떤 것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차근차근 좀 들여다보면서 여러분들께 내용을 전달하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그러면 이제 공무원이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면서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는 시험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저는 이제 사실은 이제 지방직 공무원도 비슷합니다. 어떤 시험을 보는지 그런 게 다 비슷한데 일단은 국가 공무원인 5급에서 9급 공무원 시험을 제가 이제 알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이제 전달을 해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공무원 아니고 이제 공공기관 직원이다 보니까 공공기관 직원은 과연 공무원이랑 무엇이 다른지 그런 것도 한번 들여다보면서 여러분들께 이제 힌트를 정보를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시험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회사의 어떤 그 전형 사례 이런 것도 좀 보고 회계 세무 관련 분야에 여러분들이 응시할 수 있는 곳이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6번 슬라이드는 안 만들었는데 일단 전망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여러분들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사실은 방금 전에 서론에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정리하는 차원에서 거기 가서 조금 더 얘기를 좀 더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 그 사실 어떻게 보면 어떤 정보의 차원에서는 제가 드리는 이번 이 발표가 그렇게 뭐 많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사실은 정보는 네이버 뭐 가서 검색하시는 게 훨씬 더 어떻게 보면은 정보의 양 측면에서는 편한데 제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틀을 짜드린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틀 안에서 어떤 정보를 여러분들이 캐치해야 되겠다. 그건 또 사실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시는 분이라면 당연히 구해야 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뭐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 일일이 모든 분들이 개별적으로
뭐 제가 이게 상담해 드리는 게 아니고 일반적인 내용을 이제 강의 의뢰를 받았기 때문에 요렇게 쭉 진행을 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본적인 틀, 공공 분야가 어떤 분야고 어떤 부분에 기회가 있구나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충분히 이번 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의 유형을 한번 보시면은 이제 공무원 국가공무원법에 보니까 일반직 공무원, 특정직 공무원, 뭐 별정직 공무원 등등등 이렇게 공무원의 종류가 쭉 남아 있더라고요. 근데 사실 나머지 직렬들, 일반직, 특정직 이외의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지금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전문가 집단이라든지 아니면 선출직에 의해서 이제 공무원이 되는 거. 선출직이라는 건 이제 여러분 이제 투표해가지고 공무원이 되는 경우를 말씀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 시민이나 이제 구민들이 또는 군민들이 투표를 해서 그 사람 뽑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나머지 분류에 들어가 있고요. 이렇게 보니까 공무원의 용어로 여러분들이 응시하고 시험 봐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은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아까 말씀드린 5급 국가공무원, 7급 국가공무원, 9급 국가공무원은 국가공무원 직급 분류에 따라서 시험을 이렇게 나누는 겁니다. 차근차근 제가 말씀드리면 뭐 당연히 5급이 더 높습니다. 높은 국가공무원을 얘기하고 7급, 9급 이렇게 보시면 되고 5급 민간 경력자는 말 그대로 민간에서 경력이 있는 사람을 5급 국가공무원에 준하는 자리에 임명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회입니다. 이게 제가 알기로는 공무원들이 이제 사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이렇게 안정적인 이제 직업인데 사실 이게 물이 계속 고여 있으면 뭐 흔한 말로 썩잖아요. 뭐 공무원분들이 열심히 제가 같이 일해봤지만 열심히 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그래서 꼭 썩는다 이렇게 볼 수는 없지만 썩는다는 표현이 부적절합니다. 근데 5급 민간 경력자라는 분들을 이렇게 뽑아서 어떻게 보면 그 약간 고인물에 조금 이렇게, 이렇게 새로운 물을, 신선한 물을 이렇게 공급해준다. 이런 차원에서 제가 이런 인사혁신처에서 도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5급 민간 경력자라는 것은 민간에서 다양한 경력을 가진 사람들을 이제 비교적 조금 높은 자리죠. 5급이면요. 보통 이제 5급은 사무관이라고 하는데 5급의 높은 직위를 줘서 어떻게 보면 능력 있는 사람들을 좀 이런 공무원 쪽 직업으로 이렇게 채용을 해서 공무원들과 경쟁하고 또 아이디어를 나누고 이렇게 함으로써 아, 이제 좀 더 이제 공무원 사회가 좀 더 이렇게 활기찰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은 자리인 것 같습니다. 이거 사실 여러분들이 갈 수 있는 자리는 아니죠. 아직까지는요. 나중에 이제 민간 경영자로 가실 수도 있겠죠. 그다음에 이제 보통 이제 우리 삼권분립이라고 이제 정부가 있고 입법부가 있고 사법부가 있죠. 그래서 정부는 5, 7, 9 이렇게 국가공무원이 있고 국회에도 이제 국회의원들을 행정적으로 서포트하는, 행정적으로 지원해주는 공무원들이 당연히 있겠죠. 그래서 이제 국회 공무원도 따로 뽑습니다. 또 그다음에 오른쪽 밑에 특정직 공무원 밑에 가보시면 법원 공무원이 또 있죠. 법원에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부, 국회, 법원 이렇게 3권 분립이 되어 있는데 법원에도 또 판사들을 도와주는 그런 서포트 해주는 그 행정직군들이 있죠. 그리고 이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여러분들 이제 투표할 때 보면 와가지고 뭐 이제 투표할 때 이렇게 협조해주는 이제 사람들의 어떻게 보면 관리자 그런 사람들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공무원이라고 보시면 돼요. 거기 이제 일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제 자원봉사자들이니까 또는 이제 돈 받고 봉사하시는 분들이니까 저희 서포트 하시는 분들이고 공무원들이 많습니다. 그게 원래 국가 공무원들을 다 차출해가지고 이제 거기 중앙선거관리 저기 선거할 때 이제 뭐 개표할 때도 꼭 개표하는 아니군요. 그러니까 투표할 때 이제 그 관리하시는 분들 그분들이 이제 있고 이제 그분들을 이제 관리하는 분들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렇게 이제 일반직 공무원은 이렇게 볼 수 있겠고, 그다음에 이제 특정직 공무원은 어떻게 보면 약간 스페셜티, 그러니까 전문적인 어떤 그 지식이 있어야지만 좀 있을 수 있는 곳을
특정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면 이제 일반직 공무원은 말 그대로 일반적인 어떤 행정, 뭐 예를 들어 정책을 수립한다든지 대민 민원을 한다든지 이렇게 책상에 앉아서 보통 일하는 분들이 많고요. 특정직 공무원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특정한 스킬이 있는 분들을 특정직 공무원이라고 하는데 뭐 보시다시피 소방, 경찰, 그죠? 그다음에 해양경찰, 군무원, 교사, 국가정보 이런 사람들은 특정직 공무원이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 이쪽 분야는 이제 시험이 각각 또 나눠져 있죠. 보통 이제 교원은 임용고시 봐야 되는 거 여러분들이 아실 것 같고 제 생각엔 국가정보도 자기 이제 시험이 따로 있죠. 군무원도 이제 군대에 가서 근무하는 거니까 결국에 이제 거기서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직업 군이 있다, 공무원 군이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국가 공무원이 되실 수도 있고 또 여기 보면은 이렇게 지방직 공무원이라고 해서 이게 지방직 공무원이 있죠. 이렇게 지방직 공무원이 또 있습니다. 이 지방직 공무원은 아마 이제 여러분들 그 삼양대학교 주변에 뭐 제천시라든지 충북, 충청북도 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 이것도 이제 또 따로 뽑죠. 인원을 이제 따로 뽑는 거고 이걸 이제 다 한꺼번에 이렇게 뽑아가지고 이렇게 배분하는 형식이 아니고 각 지역별로 따로따로 이렇게 그 인원이 정해져 있습니다. 또는 각 그 직렬별로 이렇게 인원이 정해져 있죠. 그 정해져 있는 인원 내에서 이제 경쟁하는 형식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과연 국가 공무원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도대체 공무원은 뭐 하는 사람들일까? 요거를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좀 거창하게 헌법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7조에 보면 1항에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2항에는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보장된다. 이게 돼 있죠. 이 1항에 보시면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라고 있어요. 결국에 그래서 이제 국민을 상대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두 번째는 국민에 대해서 책임을 지다. 그러니까 자기가 하는 일이 국민들한테 어떤 민원이 생길 수도 있고 또는 항의가 들어올 수 있고 이럴 때 책임지고 처리할 수 있는 어떤 사명감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저는 이제 보고 싶어요. 이제 그러다 보면 사실 아까도 제가 공무원 공공 분야에 대한 어떤 그 성격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남을 위해서 일한다. 이게 사실은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민간 영역에서 일하는 것은 나를 위해서 일하는 거거든요. 나의 발전, 나의 그 어떤 재력 이런 것을 그 상승시키기 위해서 하는 건데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들은 다르다. 그러니까 국민 전체 국민을 위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고 어떻게 보면 남을 위해서 일하면서 돈을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어떤 부분이 이제 보장되어야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렇게 봤을 때 이항의 그 답이 있는 거죠.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국민들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돈은 뭐 많이 주지 못할 수도 있죠. 근데도 어떤 그 사람의 어떤 신분, 그 사람의 직업, 응? 그 다음에 정치적으로 이렇게, 뭐 예를 들어 어떤 한 국회의원이 와가지고 또는 어떤 지방의원이 와가지고, 국민에 대한 서비스를 이 방향으로 하세요. 저 방향으로 하세요. 이렇게 할 수 없도록 정치적으로 중립성이 보장돼야 된다고 하는 게 헌법에 이미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은 뭐 속된 말로 나쁜 말로 공무원들을 이제 표현을 할 때 영혼 없다 이렇게 보통 여러분들 그 포털 뉴스라든지 이런 데 이제 나오는 걸 보셨을 거고 어떤 분들은 이제 공무원들이 일하는 거 뭐 일하는 게 굉장히 영혼 없이 일한다 적극성이 떨어진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제 조금 어떻게 보면 생각이 좀 다른 게 뭐냐면은 물론 그렇게 일할 수도 있습니다. 저도 뭐 회사에서 그렇게 일하는 경우가 없지 않습니다. 제가 가지고 어떤 신념이라든지 어떤 어, 그
생각을 가지고 이게 다른 사람과 좀 다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렇게 대하고 이렇게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공무원은 냉정하고 쉽게 얘기해서 사람 같지 않고 로봇 같아야 된다라고 제가 보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게 잣대가 다르면 안 되거든요. 어떤 국민이라고 해서 이렇게 하고 어떤 국민은 저렇게 하고 이거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어떻게 보면. 물론 때에 따라서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했다가는 국민에 대한 서비스가 일정하지 않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식당에 갔는데 어떤 웨이터가 여러분한테는 불친절하게 대하고 어떤 사람한테는 친절하게 대하고 그럴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사람을 상대로 하는 어떤 서비스, 특히 공공 분야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굉장히 변동이 없어야 되고 일정해야 된다. 네, 그런 측면에서 그분들이 여러분들을 대하는 태도, 왜냐면은 이렇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민간 영역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의 마인드를 생각해 보자면 내가 어떤 물건을 판매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어떤 분이 와가지고 저한테 100억을 준다 그러면서 뭐 나한테만 서비스를 잘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했다고 치면은 민간 영역에서 문 닫고 그 사람한테만 열심히 봉사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죠? 왜냐면은 이미 그 사람이 나한테 내가 목표로 가지고 하고 있는 매출을 일으켜줬기 때문에 문 닫고 그 사람한테만 서비스 제공하면 돼요. 비현실적인 얘기지만 그냥 논리만 봤을 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공공기관이나 공무원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했다가는 분명히 이제 불평등 얘기가 나오고 뭐 차별 얘기가 나오고 이럴 수 있거든요. 저희가 어, 어떤 민원이 수수료 나는 100억을 줄 테니까 나한테만 어떤 서비스를 제공해 달라. 이렇게 얘기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서비스를 그렇게 제공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공공 분야에 계신 분들이 그렇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 이 봉사자라는 측면, 그 다음에 신분을 보장받고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받는다는 측면에서 이 공무원들의 어떤 업무라는 것은 굉장히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서두에 말씀드렸죠. 안정적이고 플레인하다. 되게 변동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헌법에 그런 걸 우리가 이미 읽을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2항에 보시는 이 법률이라는 것이 도대체 뭐냐.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제가 보면 국가공무원법이라는 것을 대표적으로 한번 볼 수 있다. 이렇게 뭐 다른 공무원법도 많습니다. 그래서 국가공무원 보시면 제1조에 이 법은 각급 기관에서 근무하는 모든 국가공무원에게 적용할 인사행정의 근본 기준을 확립하며 하여 그 공정을 기함과 아울러 국가공무원에게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의 행정의 민주적이며 능률적인 운영을 기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목적을 갖고 이 법을 만들었는데 여기 보면 여기도 마찬가지죠. 공정을 기하는 거죠. 공정을 기하고 그다음에 국민 정체의 봉사자다. 그다음에 행정이 민주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고 능률적으로 운영되도록 해야 된다. 어디에도 어느 문구에도 이익을 우선시하고 그런 부분이 없어요. 그죠? 그래서 공무원들은 그렇게 움직이는 조직이 아니고 제2조에 보면 국가공무원의 구분이 아까 이제 제가 말한 국가공무원은 경력직과 특수경력직으로 구분하고 경력직 공무원에는 일반직, 특정직, 특수경력직 공무원에는 정무직, 별정직 이렇게 나와 있죠. 그죠? 그래서 이제 제가 주로 오늘 설명드릴 것은 2항에 있습니다. 2조 2항의 경력직 공무원에 대한 얘기인 거고요. 아까 제가 그 공무원 그 유형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 때 그 일반직 공무원과 특정 공무원 말고 시험 안 보는 공무원도 있다 그러죠. 그래서 특수경력직이라고 부르는데 정무직 공무원하고 별정직 공무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주로 대통령이 그냥 선발해서 임명하거나 시험 보는 게 아니죠. 뭐 줄여서 이제 정무직 공무원이라고 하면 저희가 이제 장관, 차관, 그죠? 위원장 뭐 이런 사람들 정무직 공무원이라고. 별정직 공무원은 이것도 말 그대로 별도로 선발을 하는 겁니다. 선발을 해서 이제 하는 거기 때문에 특별히 시험을 봐서 하는 게 아니다.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렇게 보시면 되고
제4조는 일반직 공무원의 계급 구분을 설명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오늘 대부분 설명드릴 내용들이 5급, 7급, 9급 공무원 시험에 대한 내용인데, 이제 국가공무원은 1급부터 9급까지의 계급으로 구분하고 직군과 직렬별로도 분류한다. 그러니까 매트릭스가 두 개죠. 디멘전이 두 개죠. 그러니까 계급이 있고, 그다음에 직군, 죄송합니다. 세 개네요. 매트릭스가 직렬 이렇게 어, 구분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공무원은 세 가지 디멘전이 있다. 그래서 직군, 직렬, 1급부터 9급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국가공무원을 이제 9급까지 구분하고 있는 이유를 제가 좀 이따 설명을 또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간단하게 국가공무원의 어떤 그 계급을 어떻게 볼 수 있는지를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그래서 이게 뭐 딱 맞지는 않는데 제가 이제 인터넷에 이거 퍼왔는데 맞지는 않는데 그렇게 뭐 이게 정말 이렇게 되는 건가요? 이렇게 얘기하시면 제가 할 말이 없었는데 대충 이게 어느 정도구나 이거를 좀 이제 알려드리기 위해서 특히 이제 군대를 다녀오신 남자분들은 물론 여기 이제 여자분들 중에 이제 군대를 다녀오신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남자분들은 대체로 아실 거예요. 어느 정도 그래 이게 요 정도 수준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무원 사회라는 것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되게 안정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약간 군대 같아요. 약간 계급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윗사람이 부르면 근데 사실은 그렇게 생각해보면 민간 영역에 있는 분들도 예를 들어서 뭐 상무가 얘기하면 거의 뭐 이제 군대처럼 이게 이제 따르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긴 하네요. 생각해보니까. 근데 공무원이 조금 그런 측면이 좀 심해. 왜냐면 민간 영역은 자기가 상무가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나가면 되거든요. 근데 공무원 영역에 계신 분들은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덜하죠. 좀 참고 견디고 결국에 이제 내가 지향해야 될 목표는 이제 간슬고 길 이게 이제 지향해야 될 목표이기 때문에 조금 이제 그런 측면에서는 조금 계급적인 측면이 좀 강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쭉 내려오면 이제 제가 오늘 설명드리는 것이 왼쪽에 보시면은 이제 그 계급을 보시면은 여기 이제 9급 공무원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걸 보고 이제 저희가 직급으로 서기 보라 그러는데 요거는 이제 하사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사. 그래서 8급이 서기, 그러니까 보가 이제 서기의 보라는 거죠. 보조하는 서기가 이제 거기로 치면 원사, 상사, 중사, 중사 정도 된다. 여기는 약간 병사나 하사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7급 주사보가 이제 소위 준이 이렇게 얘기하고 6급 주사는 대위 중이 이 정도 되는 저는 약간 좀 의견이 다른데 좀 이따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5급 사무관이 소령 정도 되는 거고 서기관이 중령, 보이사관이 대령, 이사관이 준장, 관리관이 소장 이렇게 보는데 제가 봤을 땐 그 왼쪽에 있는 공무원 체계가 좀 더 아래로 내려가는 측면이 있어야 될 것 같고 조금 더 이렇게 군대를 조금 더 이렇게 좀 넓게 위치시켜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는 서기부랑 서기는 어떤 민원인들을 상대하고 직접 국민하고 이렇게 부딪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투로 보면 직접 가서 싸우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은 이제 병사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7급, 6급이 하사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5급부터가 장교다. 그래서 뭐 소위까지는 아니더라도 대위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 소령은 너무 높은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네. 그다음에 서기관이 대충 이제 소령, 부의사관이 중령 정도 되는 것 같고 이사관 그 위에는 조금 이제 그 경우에 따라 좀 다른데 제가 보는 1급 공무원은 소장보다는 조금 더 높은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엔 중장 정도 되는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위에는 이제 아니는데 하여간 그 장관, 차관, 차관보, 차관보들이 1급을 보통 많이 하고요. 그리고 뭐 차관보 중에 뭐 이제 1급보다 조금 높은 차관보까지는 어쨌든 공무원들이 갈 수 있습니다. 차관, 장관은 대통령이 따로 임명하는 거기 때문에 공무원이 될 수도 있고 외부의 뭐 사람들이 될 수도 있고 이렇게 하지만
차관보 이하는 어쨌든 시험을 봐서 올라갈 수 있는 가장 높은 자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간단히 말씀드렸고요. 자, 그러면은 올해는 죄송합니다. 내년에 이제 국가 공무원 채용 일정이 이미 나왔습니다. 제가 이거를 보시기 전에 맨날 계속 떠들고만 있으니까 좀 지루할 수 있으니까 보시기 전에 제가 어디서 요거를 받느냐 여기입니다. 인사혁신처가 만든 사이버 국가고시센터라는 곳이 있습니다. 네, 이곳에서 모든 보시면은 이렇게 경쟁 채용 시험 계획 등 공고 이렇게 나와 있죠, 그죠? 그죠? 네. 제가 이거 오탄 것 같아. 아니네요. 21년 맞고 22년도가 올라와 있는데 여기 좀 올라오질 않았네요. 보시면 여기 세무직 세무 있죠, 그죠? 계획 변경 공고 이렇게 여기 인사혁신처에서 국가고시를 보는 데 있어서 잘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여기서 다 보시면 돼요. 네. 뭐제 얘기 들으실 필요 없고 다 보시면 되는데 여하간 제가 요건 한번 공유를 해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서 보여드렸고 다시 슬라이드로 한번 돌아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내년도에 국가공무원 채용 일정이 어떤 것인가 이걸 간단히 보면 제가 이제 좀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국가공무원 시험은 5급, 7급, 9급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5급에는 외교관 후보자도 같이 이제 뽑는데요. 5급에 준하는 거죠. 외교관 후보자를. 그죠? 그래서 5급 외교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1차, 2차, 3차 시험인데 3차는 면접이니까 우리가 이제 좀 신경 써야 되는 것은 1차, 2차 시험이다. 그래서 먼저 5급 외교관 후보자는 좀 있으면 2월 말에 시험을 보죠. 그죠? 그 1차 시험을 보고 그다음에 2차는 여름에 보고 7급 시험은 여름에 1차를 보고 가을에 2차를 보고 9급은 봄에 한 번 보고 끝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필기 한 번만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차수가 여러 개로 나뉜다. 그죠? 3차는 면접이고 9급은 이제 필기가 한 번밖에 없으니까 그냥 면접이라고 제가 써드렸고요. 1차, 2차가 시험이고 1차가 보통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거 맞습니다. 그 인적성 검사 같은 거. 근데 PSAT라고 하는데 이거는 뭐 인적성 검사라기보다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약간 수능 시험 같은 거죠. 일종의 이 사람이 기본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질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보는 것 같고요. 2차 시험은 어떻게 보면 약간 열심히 공부했니 너? 성실하게 했어? 왜냐면 1차는 약간 머리가 좋아도 공부하지 않아도 제가 보기엔 붙을 수 있어요. 근데 2차 시험은 그렇지 않거든요. 2차 시험은 약간 공부를 했냐를 물어보는 겁니다. 정말 이 과목에 대해서 제대로 성실하게 잘 알고 있어? 이런 부분을 평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1차, 2차, 1차와 2차 시험이 좀 다르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조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5급 공무원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보통 이제 저희가 5급 국가 공무원 시험을 그냥 쉬운 말로 행정고시, 외무고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외교관 후보자도 5급에 준해서 선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험 과목만 좀 다르지 같은 날 시험을 보고 있습니다. 보통 저희가 이제 고위공무원이라고 하면 높으신 분들이죠. 그죠? 고위공무원 분들은 보통 3급 이상을 고위공무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이제 여러 가지 뭐 자기 재산도 공개해야 되고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높은 수준의 윤리의식과 높은 수준의 그 행정 경험을 요구하는 게 고위 공무원들인데,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7급 공무원이 또는 9급 공무원이 2, 3급까지 간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최근에 그 대통령 후보로 나오신 김동연 경제부총리, 그분은 입지전적인 인물이시죠. 왜 입지전적이라고 하느냐? 물론 옛날부터 공무원 생활을 해오셨기 때문에 조금 요즘하고 이렇게 좀 똑같이 동등하게 비교하기는 좀 어려운데 그래도 대단하신 분이 옛날이었어도 어찌 보면 옛날이 더 어렸을 수도 있어요. 옛날이었어도 그분은 저 아래 9급인가부터 시작했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부총리까지 쫙 올라가신 분이죠. 그러니까 이제 업무적인 능력은 대단하신 분이라고 제가 얘기 들었어요. 여러 가지 행정 경험이라든지 이게 너무 많고 그다음에 머리도 똑똑하시고 그래서 그런 예외는 있지만 지금 제가 봤을 때 현실적으로 대부분의 공무원들은
2, 3급까지 가려 그러면은 5급 공무원부터 시작하는 게 맞습니다. 예. 그래서 고위 공무원이 되기 위한 첫 단추라고 보시는 게 행정고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굉장히 어렵죠. 어렵고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 경쟁도 치열하고, 그래도 국내 국가에서 내놓으라고 하는 수재들이 이 5급 국가공무원 시험을 많이 보고, 이 5급이 이제 사무관이라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한 중이나 대위 정도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 굉장히 많은 권한을 가진 젊은 어 이제 사무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권한이 많습니다. 5급 공무원 정도 되면은 자기가 어떤 정책을 위반해서 과장이나 국장한테 어떤 승인을 받게 되면은 자기가 만든 일이 굉장히 국가 내적으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어떤 그런 힘이 있는 그런 위치이기 때문에 굉장히 보람도 있고 이렇게 있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이제 저는 이제 저희 회사를 다니면서 제가 공무원분들의 어떤 업무를 조금이나마 경험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금융위원회에 한 7개월, 8개월 이렇게 파견 나가 있었는데, 가서 뭐 제가 사무관들 일하시는 걸 이렇게 도와드리고 이런 역할을 했는데, 사무관들이 뭐 똑똑하고 굉장히 부지런하시고 성실하고, 그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어떤 추진력이라든지 어떤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열심히 한다든지 이런 거는 굉장히 제가 보니까 굉장히 대단하신 분들이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름 고민도 많이 하시고, 왜냐면은 이제 본인이 추진해야 되는 어떤 일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지 이제 국민들한테 제대로 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정책을 위반할까? 뭐, 그러니까 이제 고급 공무원 하시는 분들이 결국에 이제 국가 전체적인 어떤 계획을 세우고 행정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 어떤 컨트롤 타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거의 이제 헤드쿼터의 일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고시니까 장원 급제하신 분들입니다. 옛날로 치면.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요거는 제가 작년에 공고 내용을 기준으로 공무원 시험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다시피 국가공무원 시험 중에 5급 공무원은 대략 한 340명 정도, 350명 정도 이제 선발하는 걸로 나와 있죠. 그래서 이제 이게 그러니까 이제 전체 공무원 인원이 제가 정확하게 몇 명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굉장히 이제 장교들을 뽑는 겁니다. 장교들을 뽑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각 포스트에 가가지고 이제 정책을 위반하는데 가장 펜대를 잡고 열심히 하시는 분들, 요즘은 이제 컴퓨터 자판을 잡고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분들의 정책을 이제 7급, 9급 공공기관들이 수행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직렬을 보시면 행정에도 뭐 일반 행정, 재경, 국제통상 이런 게 있고, 기술도 일반 기계, 일반 토목, 화공 15개, 외교는 아까 말씀드린 외교 공부니까, 그러니까 행정, 기술, 외교 이렇게 하면서 행정고시를 말 그대로 그냥 행정고시라고 하고, 기술고시를 기술고시라고 하고, 외교 쪽을 외무고시라고 하고 일컬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발 인원 쫙 적어드렸고, 벌써 이제 행정에 11개 직렬인데 228명이면 한 직렬에 대충 한 20명씩 뽑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물론 이제 재경 이럴 때는 60몇 명씩 뽑고 하니까 좀 치우셔야 되는데, 대략 한 직렬에 20명 내외로 뽑는다. 많지는 않죠, 그죠? 기술고시도 15개 직렬에 80명이니까 한 직렬당 뭐 5, 6명 정도 뽑는다고 보시면 되는 거. 시험 과목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차 시험 이제 2월 달에 보고 2차 시험 여름에 본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1차 시험 이런 겁니다. 언어 논리 영역, 자료 해석 영역, 무슨 수능 시험 같죠, 그죠? 네. 수리 영역, 언어 영역, 뭐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그죠? 그래서 수능이 그 사람이 대학에 가서 수학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가, 그게 수학 능력 시험이지 않습니까? 여기 이 PSAT도 이 사람이 공무원으로서 생활하면서 기본적인 언어 논리 능력이 있는가, 자료 해석 능력이 있는가, 상황 판단 능력이 있는가를 지필고사로 보는 거죠. 그죠? 그리고 보는 것이 헌법입니다. 네. 헌법은
어떻게 보면 이제 국가 공무원으로서 당연히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소양이니까 한국어를 보고. 그다음에 영어랑 한국사는 영어는 이제 여러분들 많이 하시는 토익 이런 걸로 이제 대체를 할 수 있고 한국사는 한국사 검정 능력 시험이 있죠. 또 그걸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외교분야는 제2외국어를 봅니다. 당연하겠죠. 외국에 가서 하시는 분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뭐 스페인어, 저 중국어 이런 거 하시는 거죠. 2차 시험은 이제 구분이 되어 있는데 행정 같은 경우는 필수 4과목 선택 1과목 그다음에 기술 같은 경우는 필수 3과목 선택 1과목 제가 2차 시험 행정의 선택 1과목 이내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그래서 적어놓은 이유는 직렬 중에 선택 과목을 안 보는 데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1과목 이내로 적어드렸고 기술은 필수 3과목 선택 1과목 외교는 전공평가 이건 뭐 경제학, 국제통상학 뭐 이런 겁니다. 그다음에 통합 논술이 또 있더라고요. 이렇게 보고 있다. 공고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다. 2022년도도 크게 다르지 않을 거다.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준비하실 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공무원 시험 최근 지원 현황을 간략하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2016년도를 이제 정점으로 쭉 내려왔습니다. 그죠? 지원에서 쭉 내려왔어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것 같은데, 그냥 이건 제가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일단 그 공공 분야에 대한 선호가 계속 작아지는 이유는 제가 이 물에 들어와서 생각해 보면 직업으로서의 매력이 시장에서 점점 떨어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요즘에 이제 이제 그 젊은 그 응시자들은 이제 돈도 벌고 뭐 파이어족 요즘에 이렇게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공무원 하면 절대로 파이어족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트렌드가 점차 좀 이렇게 세지고 있다. 그러니까 민간 영역에 가서 열심히 돈 벌고 그다음에 많이 돈 벌고 그다음에 금방 관두고 또는 자기가 하고 싶은 일 하고 약간 이제 근데 공공 분야는 그렇지 않거든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한다? 이건 제가 보기에는 힘든 일입니다. 물론 뭐 경우에 따라서 게다가 이제 그 겸직도 금지돼 있거든요. 다른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 민간 영역은 사실 그렇지 않아요. 물론 회사마다 뭐 복무 규정으로 뭐 다른 일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민간에서는 많이 옮겨 다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이 옮겨 다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런 과정에서 기회가 많이 생기고 그러다 보면 내가 관두고 그냥 사장 저 자영업 할랜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생기는데 공공 부분은 그런 게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회가 적기 때문에 이게 제가 생각했을 때 IMF라는 그 외환 위기로 이제 아빠 엄마가 직장에서 이게 잘리는 걸 본 세대가 이제 저희 세대고 저희보다 조금 밑에 세대가 그런 세대들이거든요. 이제 그런 세대에서는 사실은 경쟁률이 굉장히 높았어요. 이 공무원 분야가. 근데 점차 낮아지고 있는 걸 제가 보면서 요즘에 뭐 유동성이 많이 풀려서 주식도 많이 하고 파이어 쪽 뭐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해라 뭐 이런 이제 트렌드가 많아져서 좀 줄어들고 있는 걸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뭐 분석을 하거나 이런 건 아닙니다. 근데 2021년도에는 좀 늘었어요. 그죠? 굉장히 경쟁률이. 그건 제 생각에는 2020년도에 이제 코로나가 한참 성행을 하니까 이게 막 시험 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부하고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았을 거예요. 학원도 못 가고, 그다음에 뭐 도서관도 못 가고, 그러다 보니까, 이럴 거면 그냥 한 해 미뤄서 보자. 제 생각에는 19년, 20년도에 지원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21년도에 좀 더 몰리면서 그러지 않았을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사회생활을 하시다 보면은 이제 민간 영역 일하는 사람, 공무에서 일하는 사람 이렇게 보면은 민간 영역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회가 많아요. 근데 기회가 많은 반면에 그거의 다른 말은 동전양면이죠. 다른 말은 리스크도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공무원의 가장 큰 장점은 신분이 보장되는 거예요. 정년까지 쭉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봉급이 확 올라가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했다 그래서 성과가 많이 났다 그래서
동급이 팍팍 올라가지 않아요. 물론 승진을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민간 영역은 돈을 많이 벌 수 있지만 그만큼 경쟁에서 밀려나면 쉽게 얘기해서 빵이 되는 거죠. 그 자기의 수익이. 그래서 이게 코로나 겪으면서 제 생각에 이럴 거예요. 이제 또 주변에 이제 그 자영업하다가 망하고 이런 것들을 주변에서 보게 되면 사람들이 이게 안정적인 직장이 정말 굉장히 중요한 것이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분들이 많았을 거예요. 그래서 2019년, 20년 자발적 그 ing시에도 있겠지만 이제 코로나 과정이 어떻게 보면 경제적으로 위기였거든요. 그 과정 속에서 이제 공공 분야에 대한 어떤 안정성을 갈구하는 그런 위기를 겪으면 그런 게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IMF, 글로벌 금융위기 이럴 때마다 공공 분야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졌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같은 현상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그 7급 그 국가공무원 시험에 대해서 제가 이제 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군대와 굳이 비교를 하자면 이제 5급 공무원을 저는 이제 장교, 뭐 대위, 뭐 그 중대장 이 정도 보는 거죠. 이제 7급 공무원은 약간 높은 하사관, 그냥 하사관이라고 좀 보고 싶어요. 9급을 병으로 봤을 때. 그래서 자꾸 이제 군대하고 비교해서 죄송합니다만 뭐 정확한 비교도 아니고 그냥 여러분들이 쉽게 좀 와닿았으면 하는 생각에서 아이디어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제가 그 공무원들하고 같이 일하면서 겪은 거는 7급 공무원은 굉장히 그 이제 저희 공공기관이라든지 그 하위 공무원에 있는 그 어떤 민원을 직접 상대하는 그러니까 그 국민들하고 직접 이렇게 맞닥뜨리는 분들 하고 이제 5급 공무원 사이에 이렇게 중간다리 역할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쉽게 얘기해서 5급 공무원들이 하는 일의 일부를 하면서 그 민원을 상대하는 또는 국민들을 상대하는 9급 또는 공공기관 직원들하고의 어떤 이렇게 그 커넥션, 컨택 포인트를 이분들이 하시는 걸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5급 공무원분들이 하시는 일들과 9급 공무원분들이 하시는 일들의 어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래서 중간다리 역할을 좀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현실적으로 7급 공무원은 과장, 그러니까 4급 조금 더 많이 올라가면 3급까지 올라가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3급도 힘들어요. 4급, 5급, 4급 정도까지 올라가는 게 현실적으로 맞을 겁니다. 그래서 왜냐면 이제 한 급 올라갈 때마다 이게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4급 서기관까지 가는 게 가장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상대적으로 7급 공무원이 5급 공무원보다 뭐 봉급도 작고 뭐 밑에 있으니까 아무래도 뭐 이제 부하라고 봐야 되는 거죠. 쉽게 해서. 근데 제가 보는 거는 물론 5급 공무원이 더 높은 분들이긴 한데 공부도 많이 했고 어려운 과정을 거쳤죠. 근데 역할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래서 제 역할이 다른 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이제 그 플레잉 필드가 좀 다르죠. 5급 공무원분들은 어떻게 자기의 정책을 위반하고 이제 그거를 이제 보도 자료로 배포하면서 이제 사회적으로 이제 영향력을 미치고 국민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역할을 하고 있다면 7급 공무원분들은 좀 더 그것보다는 좀 더 민원인들을 좀 챙기고 그다음에 그거를 통해서 어떤 정책 기반하는 데 협조를 해드리고 이런 역할이기 때문에 이게 뭐 누가 누구 미치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건 당연히 아닌 것 같고요. 저희 공공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공무원분들이 공공기관에 있는 직원들이 자기의 어떤 손발이라고 해서 그냥 야, 무조건 내가 하는 대로 해. 어? 그렇게 하는 건 또 아니거든요. 그 나름대로 자기의 역할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제가 군이랑 비교를 한 것은 여러분들께 그냥 어떤 그 하이라키라고 가정했을 때 그게
그게 맞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하이라고 가정했을 때 어느 정도 위치에 있다 이렇게 위치시켜서 좀 이해를 돕고자 하는 차원이지 절대로 어느 사람이 어느 사람 위에 있다 뭐 아래에 있다 이런 거는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이 없지는 않지만요. 그래서 7급 공무원 시험을 또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여기 뭐 행정 뭐 기술 이렇게 나눠져 있지는 않죠. 그래서 직렬이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제가 그 직렬은 사실 재경 회계 세무 감사를 떼냈어요. 지금 여기 보면 보통 이제 이 위에 있는 두 개가 일반 행정이라고 보시면 되고 밑에가 이제 외교와 관련된 직렬인데 위에 두 개는 하나인데 제가 짜게 놨어요. 분류해놨고 그래서 제가 왜 분류해놨냐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회계 세무 쪽 관련된 공무원 시험이라고 했을 때 굳이 찾자면 여기 두 번째 칸에 있는 재경 회계 세무 감사의 4개 직렬의 146명이 그거와 관련된 직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회계 원리라든지 세법 이런 걸 이제 주로 시험 보는 데가 여기고요. 그래서 시험 과목 1차 시험은 아까 그 헌법을 빼고 그죠? 헌법을 빼고 1차 시험에 언어 논리 영역, 자료 해석 영역, 상황 판단 영역 이런 게 이제 들어있는 수능 시험 같은 그 시험이 여기 1차 시험에 여기도 있고요. 2차 시험은 좀 다르죠. 2차 시험에 헌법이 가 있죠. 그죠? 지금 헌법이 가 있고 위에 있는 행정직군들은 직렬별로 세 과목을 이제 보게 되고 밑에 재경회계 세무감사를 보시면 헌법 보고 회계학 보죠. 그죠? 공통으로. 다 그래서 회계학은 여기 다 쓰인다. 요 4개 직렬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유리한 지금 응시하신다면 유리한 부분은 요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직렬별로 그거 추가로 두 과목. 그러니까 회계학이 공통으로 들어간다. 근데 여기 보시면은 재경, 회계, 세무, 감사 다 회계학과 관련된 저기 업무죠. 그래서 요 직렬들은 여러분들이 조금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외무 영사는 45명 뽑는데 필수 과목 3과목, 선택 과목 1과목인데 선택 과목 중에 제2외국어 있죠. 그래서 이것도 여기도 외교관 외교관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뽑다 보니까 제2외국어가 필요해서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7급 공무원도 추세가 약간 하향 추세예요. 그죠? 하향 추세고 2016년도를 정점으로 쭉 줄어들고 5급 공무원 비슷하죠. 근데 5급 공무원은 이제 2021년도에 조금 많이 올라왔는데 여기는 이제 비슷한 수준이면 조금 그래도 올라왔어요. 그죠? 특징적인 거는 작년부터 죄송합니다. 올해 초부터 공직 적격성 평가 PSAT를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1차 시험이 저게 아니었는데 5급 공무원처럼 PSAT를 도입을 했다. 그래서 제가 요즘에 그때 고민이 있을 때도 제가 아는 분하고 좀 이렇게 얘기를 할 기회가 있어가지고 물어보니까 공무원분들은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5급과 7급 공무원이 차이가 뭐냐 도대체.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하면서 도대체 차이를 둬야 될 이유가 없다. 그래서 6급 공무원으로 하나만 뽑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공직사회에서 굳이 5급과 7급의 어떤 역할 차이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의견을 내시는 분들이 있다는 걸 제가 알고 그럴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7급이 좀 애매하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물론 이 역할이 구분은 돼 있습니다. 분명히 구분이 되는데 아까 말한 누가 누구 미치다 이게 아니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그걸 굳이 두 등급으로 나눠가지고 뽑을 필요가 있겠느냐. 쉽게 행정 낭비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행정 낭비라는 건 결국에 이제 예산 낭비이기도 하고 시간 낭비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조금 그런 얘기가 있다는 거를 이제 좀 말씀드리고 아까 제가 5급 공무원 시험에서도 제가 이제 좀 넘어간 게 여성 지원자 비율이 매해 상승하고 있어요. 이것도 여성 지원자 비율인데 이게 제가 보기에는 그 공무원이라는 조직이 굉장히 안정적이고 오래 가늘고 길게 갈 수 있다. 그 다음에 인내력이 필요하다. 뭐 이런 측면에서 여자분들이 이제 그 직업으로서 굉장히 매력적으로 느끼는 것 같고 또 공무원들은 육아휴직 이런 부분이 굉장히 좋죠. 조건이. 그래서 한 아이당 3년 뭐 이렇게 육아휴직을 낼 수 있으니까 육아하기도 좋은 겁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도 그렇지만 여성분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이 공공분야. 뭐 조금 이제 보수적인 어떤 문화 라든지 이런 게 뭐 약간 과거에는 약간 남자들만 있을 것 같고 그랬는데, 세상이 바뀌고 뭐 요즘은 뭐 회식도 별로 안 하고 막 무슨 뭐 군대처럼 그렇게 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육아휴직도 많이 주고, 그다음에 직업도 안정적인 공무원 쪽에 여성들의 지원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제가 알기로도 선진국도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점차점차 더 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 생각엔. 9급으로 가보면, 9급은 군대와 비교하면 이제 5급이 장교고 7급이 하사관이라면, 제 생각에 이제 9급은 병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병사, 하사 정도 될 것 같다, 이렇게.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민원을 이렇게 민원인들을 접촉하고 뭐 이런 일들이 많은 분들이 9급 공무원이시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굉장히 힘들죠. 그래서 굉장히 힘들고, 이게 사실 뭐 앉아가지고 저기 컴퓨터만 이걸 하는 것보다 사람을 상대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민원 업무 쪽에 좀 대체로 많이 가 있는 게 구급공무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구급공무원 시험은 좀 상대적으로 간편하죠. 간단하죠. 그래서 이것도 하나로 되어 있는 걸 제가 나눠놨습니다. 밑에 거가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관심 있게 보셔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해서 이제 남겨놓은 거고요. 그래서 5천 명 넘게 이제 뽑고 있어요. 그래서 시험 과목이 아까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필수하고 면접 이렇게 두 개, 그러니까 시험이 한 번 보는 거죠. 4월 달쯤에 본다고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시험 과목이 보면 국어, 영어, 한국사, 그다음에 직렬별로 필수 또는 선택 두 과목. 그래서 총 5과목 정도 보시는 건데, 세무 관세 두 개 직렬이 구급공무원을 뽑는데 많이 뽑죠. 그러니까 세무 관세 직렬 이렇게 많이 뽑는 거 제가 알기로는 그 세금 추징하러 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수가 국어, 영어, 한국사죠. 그죠? 그다음에 선택으로 보시면 이제 관심 가질 수 있는 게 세무 쪽 직렬은 세법 개론하고 회계학 등 두 과목을 보는 거고, 관세는 관세법 개론, 회계 원리 두 과목을 본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보셔야 되는 직렬이 제 생각에는 요 955명 뽑는 세무 관세 직렬이 아닐까. 왜냐면은 여러분들께서 공부하신 거와 좀 연관이 있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요 두 개 직렬에 관심을 갖는 게 맞지 않을까 해서 제가 한번 별도로 이렇게 좀 출연해 봤습니다. 이게 이제 급을 나눈 거에 대한 굉장히 그 어떻게 보면은 그 현격한 어떤 그 차이를 느낄 수 있는 자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거 한번 갖고 와봤는데, 뭐 사실 뭐 근데 이게 내가 5급이다, 내가 1급이다, 내가 7급이다, 이게 중요한 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현실은 현실이니까 보시면 9급에서 8급으로 가는데 이제 한 3년 9개월 정도 걸린다고 하고요. 8급에서 7급 가는 게 6년 3개월 평균, 7급에서 6급이 9년 4개월, 6급에서 9급이 9년 4개월. 대충 더해보니까 28년 8개월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28년 8개월 했으면 29년 정도 했으면은, 예를 들어서 보통 이제 30살에 회사를 남자들이 들어간다 그러면은 60살이잖아요. 여자분들이 좀 더 길게 할 수 있지만. 그래서 어, 9급은 현실적으로 5급 정도가 거의 마지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공무원들도 인사적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빨리빨리 승진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조직이 커져야 자리도 많이 늘어나고 인사도 승진도 많이 할 수 있고 이런 건데, 하여튼 국가직 공무원 기준으로 9급이 5급 되는데 9급이 사무관이 되는데 30년이 걸리니까 결국 은퇴할 때쯤 사무관이 되는 거죠. 제가 보니까 그럼 이제 사무관 전화 오시는 분들 보시면 굉장히 젊은 사무관이 있습니다. 어린 사무관 계시고, 또 굉장히 나이 많으신 사무관도 계세요. 그러면 나이 어리신 분들은 이제 고시를 붙으신 분들이고, 이제 좀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이제 9급부터 올라오신 분들, 그래서 그걸 알 수 있는데, 하여튼 이렇게 고급 공무원 시험 보면은 5급 정도가 현실적으로 가장 높이 올라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5급, 7급, 9급 공무원 시험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쭉 말씀을 드렸는데, 아 이게 이제 결국에 뭐 지방직 공무원도 있어요.
그래서 시간직 공무원도 이제 알아보시면 분명히 이제 찾을 수 있는데, 거기서도 기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국가공무원 쪽에서 주로 이제 세종시에서 근무하시겠죠, 이런 분들은. 그래서 여러 가지 기회가 있는데, 한번 여러분들이 그 아까 말씀드린 인사혁신처 그 사이트에 가셔서 한번 보시면서 그 아까 그 사이버, 그쵸, 여기죠. 제가 이게 요 사이트, 여기 줌 이거 하는 게 좀 익숙하지 않아서 이해해 주세요. 그래서 줌 사이트, 요 사이트에 가서 한번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어떤 기회를 찾을 수 있을지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제 결론 차원에서 이걸 제가 한번 드렸는데, 자, 5급은 보니까 정리를 한번 해보고, 5급은 행정직의 법무행정에 보면 세법이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행정직 재경의 회계학 세법이 선택 과목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검찰직 검찰 쪽 보면은 회계학이 또 있고요. 근데 다 선택 과목이죠, 그죠? 7급은 행정직 재경의 회계학이고, 행정직 회계의 회계학이고, 세무직 세무 쪽에 세법 회계학이 선택 과목으로 들어가 있고, 감사직 감사에 또 회계학이 선택 과목으로 들어가 있죠. 9급 보면 세무직 세무의 세법 개론 회계학, 관세직의 관세의 회계 원리. 그래서 주요 선택 과목이 세법 또는 세법 개론, 회계학 또는 회계학 원리가 세부 회계 세무 관련 공무원 시험 과목이라고 보시고,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공부하신 이 과목이 있는 직렬에 지원하시는 게 상대적으로 유리할 것 같아요. 그래서 참고해서 보셨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한 30분 가량은 이제 공공기관 직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공공기관이라는 무엇인가? 공공기관에서 여러분들이 좀 알고 싶으시면 제가 일단 사이트를 조금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도 여기서 거의 그 내용을 다 따왔는데, 정리를 해왔는데, 이 알리오라는 시스템을 기획재정부가 만들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각종 그 공공기관의 어떤 그 내용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그래서 공공기관 현황이 뭐 어떻다는지, 또는 여기 보면 기관별 경영을 공시하는 화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도 여기 이제 또 이렇게 뿅 하고 나와 있죠, 그죠? 한국무역봉사는 산업통상부가 주무기관이고 준정부기관으로서 기금관리형이다. 홈페이지는 여기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가서 내가 어떤 공공기관이 좋다고 막 얘기를 들었는데 어떤 현황이 있지? 그래서 여기 가서 검색하시면 내용이 쫙 나옵니다. 그죠? 이렇게 보고서 쫙 있고 이렇게 항목별로 다 정보가 돼요. 저희는 이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저희 정보를 다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투명성을 높이려고 그렇게 한 거죠. 공공기관을 다시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기관이라는 것은 국가 또는 지방단체가 아닌 법인, 단체 또는 기관을 공공기관이라 한다. 그죠? 그래서 어, 그래서 법률에 따라서 직접 설립되고 정부가 출연한 기관, 그다음에 정부 지원액이 총 수입액의 2분의 1 초과하는 기관 등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것을 공공기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류가 이제 공기업이 있고 준정부기관이 있고 기타 공공기관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공기업 안에는 또 시장형이 있고 준시장형이 있고, 그다음에 준정부기관은 기관관리형, 위탁관리, 집행형이 있고, 그다음에 기타 공공기관인데, 이게 경영평가를 기획재정부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얘네들이 잘하고 있나 이런 것들을 여러 기관에서 감시하는데, 주무기관이 산업자원부인데 일단 총체적인 평가를 한번 합니다. 해마다 매년. 그래서 그거를 주관을 기획재정부가 하고 있고,
그다음에 각 기관의 부처, 그러니까 저희 공사, 저희 한국무역공사 같은 경우는 산업통상자원부죠. 각 기관의 부처가 사업기관으로 관리 감독, 기본적인 관리 감독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또는 잘하고 있니, 못하고 있니, 이거를 수시 감독하는 건 각 기관의 부처. 그러니까 저희는 산업통상자원부가 하고 있어요. 근데 기관들 전체에 대한 어떤 평가, 이거는 기재부가 하고 있고, 일부 금융위원회가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주로 은행들입니다.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기업은행 이런 데는 기획재정부가 경영평가를 담당하지 않고 그 금융위원회가 하고 있는데, 왜냐면은 그 기관들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공공기관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은행이라서 조금 특수해서 금융위원회에서 평가를 하고 있고, 보시다시피 공기업, 제가 표에 써놨지만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을 나뉘는데, 공기업에는 밑에 표에 종류의 시장형, 준시장이 있고, 준정부기관은 기금관리형, 위탁집행형이 있고, 기타 공공기관은 쭉 있습니다. 대충 이렇게 보시면은 공기업 시장형은 한전 들어가 있죠, 그죠? 한국전력, 한국전력이 시장형 공기업이다. 여기는 상장도 돼 있죠, 그죠? 그리고 준시장형. 그래서 주식은 발행했는데 상장도 안 돼 있는 경우가 많죠, 이런 경우는. 그래서 조폐공사나 코바코 같은 데가 준시장형이라고 보시면 되고, 준정부기관이 기금관리형과 위탁집행을 하는데, 말 그대로 그겁니다. 기금관리형은 저희 회사가 이제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인데요. 뭐냐면은 정부가 매해 예산을 주는 게 아니고요. 어떤 그 기금을 펀드를 만든 거죠. 그 펀드를 만들어서 그 안에 돈을 이렇게 저축을 해 놓는 겁니다. 저축을 해 놓으면 그걸 가지고 이제 사업 집행을 하는 거거든요. 저희 회사도 무역보험기금이라는 기금이 있습니다.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이라는 또 기금이 있거든요. 주로 금융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들이 기금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금 관련 기관들은 그 기금을 가지고 국민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기금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데가 기금 관리형이고 저희도 거기 들어가 있고, 위탁집행형은 뭐냐면 정부가 예산을 매해 줘요. 근데 정부의 손발이 되라는 거죠. 정부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없으니까 이런 기관들을 만들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코이카 같은 경우는 우리의 ODA, 그러니까 해외에 원조하는 역할을 하는 걸 코이카가 일부 하고 있죠. 그래서 코이카에 그런 역할을 부여한 겁니다. 그러니까 맡긴 거죠. 위탁한 거죠. 그죠? 그래서 수탁한 기관인 코이카가 말씀드린 대로 해외 ODA, 그러니까 해외 원조 쪽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가가지고 뭐 어려운 그 동남아시아에 있는 어려운 국가의 어려운 지역, 동남아도 어려운 국가가 거의 없죠. 그러니까 동남아시아의 어려운 지역 또는 아프리카 어려운 지역 가가지고 뭐 상수도관 매설해 준다든지 뭐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그리고 이제 기타 공공기관은 보통 의료와 문화 쪽 공공기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공립대병원은 대부분 다 기타 공공기관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문화재단, 박물관, 예술의 전당 이런 데가 다 기타 공공기관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많아요. 여러분들 알리오 가보시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350개가 공공기관으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공공기관으로 지정이 되어 있다. 그래서 이 기관들은 기재부가 매해 평가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냐? 그래서 보면은 그 아까 말씀드린 그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공문법 제16조에 공기업 준정부기관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그래서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각 정관에 정해져 있어요. 공무법 37조가 이제 핵심인데, 1항에 보면 직원은 그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해요. 그렇죠? 아까 제가 공무원도 말씀드렸지만 겸업이 금지돼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일을 하더라도 비영리 쪽의 일은 할 수는 있긴 해요. 근데 그것도 허락을 받아야 돼. 근데 특히 영리의 목적의 업무는 절대 종사하지 못합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공공기관을 지원하다가 공공기관 직원이 너무 돈을 못 버는 것 같아. 그래서 돈을 좀 더 많이 벌어야 되겠어. 밖에 가서 내 이름으로 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 네. 그래서 공공기관 직원은 쉽게 얘기하면 공무원과 비슷한
신분적 지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신분 보장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상. 근데 그러다 보니 조금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오랫동안 한 조직에 근무하다 보면 생길 수 있는 어떤 그런 단점들, 그런 게 직원들한테 항상 리스크로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관두시고 나가시는 분들도 계세요. 네, 계시고 당연히 있을 거고, 그런 부분 대부분 그런 거를 견디지 못하고 나가시는 거죠. 제가 여기 예시를 하나 적어놨죠. 저희 공사 정관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31조에 공사의 직원은 사장이 임명하죠. 그래서 사장님이 임명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32조에 벌칙 적용 공무원 의제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공사의 임직원 및 임원 추천위원회 위원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9조 내지 132조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을 본다. 그러니까 이게 뇌물 쪽 조항이거든요. 뇌물 수수와 관련된 조항인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돈 받아 먹지 마라 이 말이죠. 그죠? 돈 받아 먹으면 국가공무원법에 나오는 벌칙 조항 적용할 거야. 이게 이 내용 핵심이라서 윤리적인 측면에서의 그 수준은 공무원과 똑같은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약을 하면 저희는 공무원에 비해서 임금은 높습니다. 하지만 연금은 못 받습니다. 가끔 저희 이제 공공기관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저한테 야, 너는 연금도 받고 좋겠다 이런 얘기 하시는데 저 연금 없어요. 네, 뭐 국가연금, 그 공무원 연금은 말 그대로 공무원 연금이기 때문에 공무원들만 받는 거고 공공기관은 해당이 없습니다. 대신에 공공기관은 보수가 공무원에 비해서 많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원분들이 연금도 사실 자기가 받는 월급에서 일부를 떼가지고 연금에다 저축해 놓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결과적으로 쭉 캐시플로우를 뿌려놓으면 제가 생각했을 때 똑같습니다. 네, 똑같다고 보시면 되고요. 조삼모사죠. 누가 먼저 이게 그 재직 중에 받느냐, 아니면은 젊었을 때 받느냐, 아니면은 나중에 이제 죽을 때까지 받느냐 이거죠. 좀 이제 공무원연금도 뭐 개혁해야 된다 그러면서 뭐 그런다고 하는데 제가 그 내용은 잘 모르겠고. 그래서 이제 공무원과 비슷한 수준의 급여 복지를 적용을 받지만 받고 일반적인 인사상의 제약, 겸직 금지 윤리규칙 등은 모두 공무원에 준하는 수준의 책임과 의무가 부여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거의 똑같아요. 똑같다고 보시면 되고 역할이 좀 다를 뿐입니다. 역할이 좀 다를 뿐이고 어떻게 보면 약간 공무원들은 제너럴한 뭐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그래가지고 이제 제너럴한 일들을 많이 하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저희는 그 분야의 어떤 전문적인 일을 맡아서 오랫동안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알리오 아까 그 사이트에서 가져온 숫자들인데요. 공공기관 인정한 현황을 보시면은 정원이 43만 5천 명, 현원이 지금 40만 명에서 한 3만 명 정도 비죠, 그죠? 2만 6천 명 정도 비죠. 이제 그건 이제 각 기관마다 이제 사정이 있겠죠. 작년에 신규 채용은 보니까 3만 735명 했더라고요. 그리고 평균 보수가 직원 기준으로 임원 빼고 직원 기준으로 6,900만 원 정도 됐다. 보통 이제 금융공공기관이 조금 높아요. 이제 금융공공기관이 높은 이유는 아무래도 돈을 다루는 데고 이러다 보니까 대출해주고 보증해주고 이런 데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돈을 적게 주면은 딴 생각을 많이 하겠다, 많이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금융기관이 대체로 뭐 민간 영역에서도 높지만 공공기관에서도 금융공기업이 조금 높은 편입니다. 저희 회사도 이제 금융공공기관에 좀 포함돼서 조금 높은 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는 평균 부서가 저보다 좀 높은데 여하간 이제 거기에는 이제 기타 공공기관도 있고 시장 공기업도 있고 이런데 이제 그러다 보면 조금 이제 평균 부서가 저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저거보다는 금융공공기관은 좀 높은 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어떻게 응시하느냐 이걸 좀 보겠습니다. 공공기관은 그 기관장이 아까 임명한다고 저희 회사 정관에도 보셨죠. 그래서 응시 전형 자체도 그냥 공공기관이 정하고 있습니다. 네, 요즘에 보니까 많은 공공기관이 이 국가직무능력표준이라는 NCS라는 제도를 기반으로 직무능력 중심의 블라인드 채용 방식을 채용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NCS가 뭐냐면 그 현장에서 예를 들어서 이제 공공기관이 굉장히 많은데 그 공공기관에서 이 사람이 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느냐, 그런 지식과 기술과 태도가 있느냐 이런 것들을 보는 것이
바로 이 NCS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국가가 이거를 이제 만들어 가지고 공공기관들한테 이거를 적용하면 어떨까 하고 권고를 한 겁니다. 뭐 대부분의 공공기관이 제가 알기로는 채용하고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의사소통 능력이라든지 자원관리 능력, 정보 능력, 문제 해결 능력 10가지 직업 기초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시험을 보는데 이것도 약간 수능하고 비슷해요. 그러니까 아까 공무원들이 보는 PSAT 그거랑 비슷한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요번에 들어오는 신입사원한테 물어봤는데, 이번에 들어온 처음에 이제 시험을 보면은 NCS를 먼저 시험을 본다고 하더라고요. 그 수능 시험 같은 거 보고, 그다음에 전공 시험을 보고, 논술 보고, 이제 면접 보고 이런 방식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1교시에 뭐 수능 시험 같은 걸 본다. 이게 많은 시간을 줘서 풀게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문제를 보고 이거 이런 식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정 같은 경우는 50문제를 55분 안에 풀도록 하고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 문제가 뭐 그렇게 막 어려운 것 같진 않아요. 그리고 저희 공사의 예를 들어서 기본적인 절차를 보면은 서류로 20배수를 뽑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NCS, 그다음에 전공시험, 전공논술 이 세 과목을 보는 두 번째 단계가 있는데, 그걸 필기 전형 그게 한 4배수 정도 뽑는다고 하고요. 실무 면접을 봅니다. 그래서 거기서 한 2배를 줄이는 것 같고, 임원 면접에서 이제 최종 선발을 하고 이제 뭐 신체 검사하고 신원 조사해서 이제 최종 합격을 발표를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절차의 그 서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NCS 기반 입사 지원서 평가와 외국어 능력을 이제 보고, 그다음에 필기는 직업 기초 능력 평가, 이게 아까 NCS 시험이죠. 그다음에 직무 능력 평가, 요거 2가지가 그렇죠. 직업 기초 능력 평가, 직무 능력 평가를 하고, 그다음에 직무 능력 논술 전공 시험을 보고, 그다음에 이제 영어는 아마 토익이나 토플로 대체할 겁니다. 이제 실무 면접은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역량 면접하고 팀 프로젝트 면접을 해요. 그 2가지를 단계가 2개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이틀에 걸쳐서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임원분들께서 이제 최종 선발을 하고, 그분들을 이제 신원 조사하고 신차 검사해서 건강한지, 문제는 없는지 신원에 이런 것도 이제 검토해서 합격자를 발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원 자격 보시면은 학력, 전공, 성별, 연령 제한 없습니다. 그래서 나이 많으신 분들도 꽤 많이 들어와요. 남성은 군대를 갔다 와야 되고, 저희 회사의 내규상 결격사유가 없는 걸로 인정되는 자. 그래서 저희가 이제 서류 볼 때 이런 거 보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 사례를 좀 보시면서 응시를 어떻게 하는지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세무회계 관련된 그 공공기관 응시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면, 아까 이 회계 업무는 제가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대부분의 공공기관이 어쨌든 재무제표 작성하고 이러고 있거든요. 그리고 어, 저기 재무제표에 대한 어떤,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특히 다른 기업의 재무제표를 이렇게 들여다보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회계가 굉장히 중요한 업무입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대부분의 금융공공기관은 경제, 경영, 법률 이런 식으로 이제 채용을 하고 있는데, 회계는 이제 경영직렬로 보시는 게 좀 유리할 것 같아요. 그래서 왜냐면은 필기 시험, 그 전공 시험 이제 경영학이라고 한다 그러면은 경영학 안에 회계와 관련된 그 시험 문제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회계라고 이렇게 따로 문제를 시험을 보는 게 아니고 경영학 전체에 대해서 시험을 볼 때 같이 그 내용이 나와서 시험을 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포함되는 측면에서 그 시험 회계 문제가 포함되는 측면에서 그쪽 직렬이 조금 유리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이 세무는 사실 공공기관의 업무를 위임하는 게 아니고 공무원들이 직접 많이 챙기거든요. 아까도 그 세무직렬 인원 뽑으시는 거 9급에서 막 1000명 가까이 뽑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에 세무 업무라는 것은 공공기관에 직접 맡기기보다는 공무원들이 공무원 그 선에서 직접 처리하는 게 맞다고 보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효율적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거와 관련된 공공기관을, 그러니까 어떤 세무와 관련된 업무를 수탁받아서 하는 공공기관은 제가 듣기로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무 쪽은 관련된 직업이 없다. 그 공공기관에는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다만 제가 하나 찾아낸 게 국무조정실 산하에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이게 기타 공공기관으로 분류되어 있는데, 이게 사실 거의 그 세무와 관련된 유일한 공공기관이 여기도 연구직 뽑는 데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정부가 어떤 세무와 관련된 정책을 위반하기 위한 어떤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차원에서의 그 공공기관이지, 이게 여러분들이 공부한 세무 회계를 적용하는 기관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뭐 저보다 더 잘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쪽 공공기관 쪽은 회계와 세무의 어떤 그 지식이 굉장히 활용될 곳이 굉장히 많지만, 딱히 그 직렬에 딱 맞는 어떤 업무가 있는 공공기관은 없는 것 같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공부를 병행하면서 이쪽 공무원이라든지 공공 분야의 공공기관의 어떤 시험을 응시하시는 게 맞지, 그냥 뭐 이것만 해가지고 그렇게 될 수 있는 경우는 거의 없는 걸로 저는 보입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고 여러분들이 준비하시는데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되어 가는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좀 그 어떤 그 제 개인적인 어떤 16년 동안 이제 이 공공 분야에 근무를 하면서 그 장단점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뭐 이게 참고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아, 서두에도 뭐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이쪽 그 분야에 들어와서 이제 근무를 하는 것이 어, 이, 자신이 뭐 또 막 돈을 많이 벌고 뭐 저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서 뭐 호의호식하겠다,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저는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민간영역에 가셔서 좋은 많은 기회를 찾아보시는 게 많을 것 같습니다.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아, 이쪽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사명감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그 회사에 들어와서 또 성공을 하고 뭐 돈을 많이 벌고, 그런 어떤 물질적인 부분보다는 헌법에 나와 있었지만 어떤 봉사하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사회에 기여하는 방식이 어떤 그 타인에 대한 서비스를 잘 제공해 가지고 기여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어, 사명감과 끈기가 저는 굉장히 중요한 덕목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뭐 회사 생활에 어디는 뭐 사명감이 없고 끈기가 없어서 되겠냐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는데, 민간 영역은 가끔 보너스를 막 몇천만 원씩 주는 경우도 있어요. 대기업 같은 경우는. 물론 중소 중견기업은 당연히 얘기가 아닙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이제 주변의 친구들한테 물어보면, 그럴 때마다 회사에 대한 애사심이 올라가거든요. 아무래도 자기 통장에 몇천만 원씩 꽂히면은 생겼던 매너리즘도 쑥 들어가요. 내가 열심히 하고 노력하면은 그래도 돈을 벌 수 있다, 이렇게 되는데, 공공 분야는 그런 게 없어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사명감이라든지 의지를 제너레이트 해야 되는 어떤 끈기와 노력이 있어야 되는 분야가 이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 이 직업의 어떤 특성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타인을 위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그 모티베이션, 동기부여가 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체적으로 동기부여할 수 있는 어떤 계기를 만들고, 이런 노력들이 그 업무하는 중에 필요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좀 자신이 없고 내가 뭔가 돈도 벌고 싶고 이러면은 이쪽 분야를 제가 권해드리고 싶지는 않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직업적 안정성 측면에서는
그러니까 이런 코로나 시국 주변에 막 좀 이렇게 좀 작은 회사 다니는 사람들은 문도 닫고 창업하는 분들 굉장히 어려웠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어려웠던 적이 없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이게 그런 쪽 분야보다는 그런 쪽을 볼 때 코로나 시국을 지나가면서 어려워하시는 경제적으로 어려워하시는 분들을 볼 때 뭐 예술인들 이런 분들 볼 때 참 '내 직업이 감사하다.' 이런 생각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아까도 뭐 예 장단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쪽 분야의 장점, 저쪽 분야의 장점 이게 분명히 있는데 아 이게 뭐 30년 사회생활을 하면서 뭐 이쪽에 갔다가 저쪽에 못 가는 일 그건 아니죠. 이쪽에 있다가 저쪽에 갈 수 있죠. 근데 아 한 십몇 년 지나고 나면 옮기기도 어려워요. 옮기기도 어렵고 쭉 가는 건데 뭐 요즘같이 대기업들이 잘 되는 데는 아 부러운 친구들이 종종 생겨나죠. 뭐 증권 쪽 사람들은 요즘에 뭐 돈을 많이 번다고 하더라고요. 뭐 과장들 회사 들어온 지 5 년, 10년 된 사람들이 몇 억씩 벌었다 뭐 그러니까요. 그래서 뭐 그런 경우는 굉장히 예외적인 케이스인 거죠. 또 그런 분들이 꼭 뭐 계속 매년 5 억씩 버는 것도 아니고 올해 코로나 지나면서 조금 특수한 상황이기도 했고 그런 또 브라이트 사이드에 있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또 저기 큰 꿈을 안고 자영업을 개업했는데 갑자기 코로나 맞아 가지고 망하는 분들도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두 가지 측면에 어떻게 보면은 가운데쯤에 있는 게 공공기관이다. 여기는 이쪽도 브라이트 사이드도 부러운 브라이트 사이드도 없고 두려워해야 할 다크 사이드도 없는 그런 어 약간 애매모호할 수도 있는 그런 회색지대에 있는 분야라고 보시면 되는데 아 제가 이제 저희 회사 다니면서 저희는 이제 중소기업도 수출 지원하는 역할을 많이 하는데 가끔 어떤 부분에 있어서 이제 동기부여가 되냐면 이제 수출 지원을 하다 보면은 중소기업들이나 중견기업들 직원분들 사장님들하고 만나서 얘기를 하다 보면 참 무역보험공사 역할 때문에 굉장히 고마웠다. 어려움을 넘겼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생겨요. 뭐 그 반대 경우도 생깁니다. 뭐 너네 때문에 망했다. 너네가 우리를 힘들게 한다. 뭐 이런 경우도 많이 있는데 어 뭐 그런 경우는 월급 받기 위해서 이제 열심히 대응을 하는 거고 그게 아니고 그거 이외에 칭찬을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그런 경우에 굉장히 동기부여가 되더라고요. '아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사회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구나.' 일정 부분. 존재감이 확인이 되면은 동기부여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쪽은 그런 쪽으로 좀 어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기회들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게 뭐 제가 말씀드린 것이 굉장히 와닿지 않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하지만 근무를 하다 보면 그런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좋고 제가 요즘에 들어오는 후배들한테 이렇게 물어보면 아직까지도 공공기관이나 공무원에 대한 인기가 꽤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뭐 이제 안정적인 측면에서 오랫동안 돈을 벌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매력을 좀 느끼는 것 같고요. 그래서 뭐 회사 들어오는 친구들 보면 굉장히 똑똑한 친구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공 분야의 발전도 많이 그동안 있어 왔어요. 제가 처음에 2006년도에 들어왔을 때보다도 지금은 저희 회사도 마찬가지지만 공공 분야의 어떤 행정이 굉장히 과거보다는 굉장히 잘 정비되어 있다. 뭐 지금 경영 평가하면서 투명성에 대한 감시도 열심히 하고 있고 그 잔소리하는 시어머니들 꽤 많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투명성도 굉장히 높아졌고 효율성도 저희 나름대로는 높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뭐 비효율적인 부분이 당연히 있겠죠. 그래서 어, 점차 회사 그 공사 또는 이제 공무원에 계신 분들이 아, 공무원에 계신 분들 열심히 하면 선진국이 되는 거고 저희도 저희 효율성을 높이면 선진국 되는데 일조를 하는 거니까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아직 발전해야 할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우선 돈을 많이 벌 기회는 없지만 다른 측면에 있어서의
자아를 이렇게 발전시킬 수 있는 어떤 기회도 꽤 있어요. 그래서 어 어 괜찮은 직업인 것 같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그 이제 육아라든지 이런 데 있어서 좀 더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민간 영역에 계신 분들보다는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측면에서 많이 매력을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제가 오늘 그 발표해 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사실 제 정보는 뭐 많이는 없을 거예요. 그 정보는 사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알리오라든지 아니면은 그 인사혁신처 사이트 가서 보시는 게 훨씬 뭐 맞고요. 뭐 네이버 블로그에도 이런저런 그 정보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 어 하여튼 그 짧은 시간이나마 제가 이렇게 정리해서 알려드림으로써 여러분들이 방향 잡아 나가는데 어떤 초석이 될 수 있는, 좀 첫 어 돌다리가 될 수 있는 그런 역할이 됐으면 하는 마음이고요. 하여튼 요걸로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이런 기회가 있으면은 쪼끔 더 저도 정보라든지 자료를 좀 더 정리를 해서 다시 한번 또 인사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